168, 169페이지 터너, 이제 터너 지난번에 이제 했었죠, 터너. 추상으로의 전환.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이제 간단히 이제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이쪽이 좀 어두운데 뭐 그림은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불이 하나가 나가서. 그래서 좀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터너가 이제 초기 작품은, 그죠? 초기는 이렇게, 그죠? 약간 일반적인 그 풍경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는데, 지난번에 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후기 말기로 가면은 정말 이제 추상적인, 그죠? 똑같은 장면을 그린 건데, 이렇게 제목도 똑같아요. 일출, 그죠? 그것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그린, 좀 더 뭔가, 그죠? 요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 네, 를 했습니다. 네, 뭔가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터너의 그림. 어쨌든 터너는 자기 본인도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랬어요. 그죠? 본인이 아주 리얼한 그런 추상화라기보다는 자신 인상을 딱 남긴 그런 그림으로.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꼽힙니다, 오늘날. 자, 그래서 터너의 그림. 뭐 이렇게 보셨던 거 지난번에 그 런던 영국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이제 그린.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리얼리티보다는, 그죠? 딱 감정을 그린 거죠? 감정. 그래서 낭만주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다리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봤던 워털루 다리.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그려서 보셨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장면, 요것도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종의 시대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시대의 교체.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 해체되기 위해 예언되어가는 전투함 테메르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테메르즈호, 여기 지금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전투함이죠. 근데 이게 그 범선 아니에요, 범선. 그러니까 트라팔가 해전. 트라팔가 해전이 뭔지 아시죠? 왜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 내렸고, 그래서 싸움 붙었는데 나폴레옹이 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했던 그런 전투함인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범선이었던 거예요, 범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된 이후에 벌써 한 30년 되잖아요.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퇴역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는 증기선이 나왔으니까, 증기선. 그죠? 그러니까 옛날 배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퇴역. 해체되기 위해 예언되어 가는데, 그걸 끌고 가는 게 증기선이에요. 앞에 있는 조그만 증기선. 그죠? 증기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네, 그죠. 조그만 증기선으로 내뿜으면서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템주강에서. 그래서 저쪽에 이제 태양이 일종의 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시대가 바뀌는, 그죠? 그죠? 그 이전 시대에서 이제 산업화된 시대로 바뀌는, 그 시대 전환점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그림, 그런 상징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도, 이제 요것도 이제 상당히 추상화적이죠. 요것도 나름 이제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서 제가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책이 많이 나오죠, 사실요.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인용될 때, 이 노예와 관련돼서, 노예 해방 관련된 그림도 많이 나올 때 이 그림도 나와요. 그래서 요게 노예선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저기 이제 배가 있고, 여기 이게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리에 지금 이게 족쇄가 채여 있죠, 그죠? 옆에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있고, 지금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보이십니까? 그죠? 다리가, 그죠? 물에 빠져서 다리에 족쇄가 있고, 이게 물고기들이 지금 먹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족쇄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다리예요? 예, 발이 위로 다리가 뻗쳐 있는 거죠, 위로. 예, 예. 그 밑에 있는 요거는 이게 팔. 팔은 없고요. 팔은 없고, 그러니까 요렇게 육체가 요렇게, 그죠?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 이렇게 돼 있고. 상상하죠. 물론 상상하죠. 상상하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전에 1781년에 140명 노예들을 바다로 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건. 이게 뭐 실제 사건. 근데 왜 노예를 던졌느냐? 이게 뭐 노예가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대요. 노예를 싣고 갔는데 뭐 중간에 죽게 되면 어떤 손실이 발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노예선 속에서 죽고 그러면 또 보험금 문제가 있고 해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게 낫다. 남는다 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바다로 던져버린 뭐 그런 사건을 물론 한참 나중이죠. 나중에 이제 그것을 테마화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는 이제 그 노예 해방, 노예 금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드디어 이제 노예가 금지됐어요. 노예 금지하고 연관된 이제 그런 물론 터너는 노예 폐지론자였고,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막 이렇게 달려드는, 물론 이제 상상화로 그린 거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그 노예 관련 뭐 그런 거 나올 때 역사책이나 이런 데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우리 노예들이 막 취급되고 하는 게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그죠? 중남미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에. 그 수명이
2년 정도밖에. 맞아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일하면은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아무리 먹여도. 1년에 거의 50% 죽고 예, 예. 조금 길어봤자 한 2년 정도 살았대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끊임없이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공급을. 예, 예, 예. 마치 물건처럼 치고. 예, 예, 예. 그렇죠. 뭐한 2년 만에 다 죽어버리고. 그걸 못 견디, 그 생활을 못 견디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아프리카에 살다가 가가지고 계속 일만 하는, 그래서 거의 다 죽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완전 추상화죠. 이렇게 되면요. 그죠? 그래서 증기선이 이렇게 연기를 뿜고 있고, 한국이 증기선인데 뭐 제목을 못 보고 안 보고 보면 뭐 무슨 뭔지도 모르는 그죠? 예, 예. 아주부터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터너 할 때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정도로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터너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 이거죠, 그죠? 그때 봤던 것처럼 그죠, 요거. 근데 이것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새로운 시대를 뭐 찬양한다기보다는 그죠? 야 이제는 뭔가 어떤 스피드의 시대다 그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시대상을 어쨌든 그냥 담담히 그린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추상적인 그림이지만 그러나 의외로 이제 세부 사항들이 좀 있다. 그죠? 그걸 보셨습니다. 지난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세부 사항 이렇게 해서 손을 흔드는 사람 그죠?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손 흔드는 사람도 있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죠? 말이 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더 이제 재밌게는 이 안에 사람들이 이게 뚜껑이 없는 기차라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죠? 이렇게 뚜껑이 없이 이렇게 그냥 타고 다니는 그런 기차고 앞에 화차에도 뚜껑이 없이 그죠? 뚜껑이 없이 그냥 노출된 그런 아주 초기의 그런 증기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는 어떤 토끼가 산토끼가 놀란 채 달려가고 있는 그런 토끼도 살짝 그려놓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터너의 이제 그림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그죠? 미국으로 가시겠습니다. 미국은 낭만주의. 근데 뭐 낭만주의라고 해서 그 시대가 겹쳐서 그런데요. 어쨌든 요 시대 앞에는 그 신고전주의였죠. 신고전주의. 그래서 미국이 새로 건국되고, 그죠? 건국될 당시에 프랑스 혁명, 그래서 이제 유럽 그 본토죠. 자기들이 떠나온 본토에서는 신고전주의가 유행하니까 자기들이 미국을 만들고서 다 이제 신고전주의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 건국이 끝나고 틀을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그죠? 서부로 진출하는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게 그 개인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적인. 그래서 사실 뭐 개인주의하고 낭만주의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시대를 시대적으로 그냥 미국은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뭐 낭만주의에 아주 딱 들어맞진 않는데요. 하지만 뭐 크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그 미국 건국 이후의 이제 이 사람들은 벌써 출생 연도가 그죠? 미국 건국은 1776이고요. 그죠? 1776이고 그 이후 세대의 이런 그러니까 그 새로운 미국에서 태어난 세대의 그 정신은 더 개인주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에 넘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가까운 세대는 좀 공동체주의적이었습니다. 그죠? 리퍼블릭이라는 거죠. 공화국이라는 공동체 중심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버려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게 그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 개인주의라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미국에서는 나름 그 초기 사상의 그 바탕이 그 출발점이 됐던 사람들로 인정받는 유명한 그 그래서 보스턴 출신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신과 자연과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신도 물론 존재하지만 신은 그게 바로 이 자연 전체가 이게 신이고 그게 또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는 결국 사실은 강조점이 이제 신이 아니라 개인인 거죠. 신인과 이 우주가 하나면서 그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는 곧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신을 섬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거의 신격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이니까 절대적 개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의 무한함과 유일성. 그러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뭐 신도 유일하고 그래서 개인도 유일한 거다. 결국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인도 유일하니까 유일하다는 것은 그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다른 어떤 것과도 같은 비견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그 자체로 개인들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다. 라는 이제 그런 사상이 이제 결국 이제 미국에서 크게 확 퍼지게 된 바탕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물론 이제 우리 많이 아시죠. 소로는
물질 문명 및 사회 제도와 완전히 단절하고 월든의 숲에서 오두막 생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는 뭐 이제 오두막이 진짜 그 춥고 이런 근데 어쨌든 미국 그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즉 일종의 사회 제도나 이런 거를 다 거부한 거죠. 그래서 노예 제도와 멕시코 전쟁을 비판하고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다가 이제 투옥되고 그리고 떠나서 이제 오두막 생활하는. 그래서 지금 특히 오늘날까지도 요 월든 숲속의 생활, 자기가 혼자 살면서 생활 자급자족하는 그죠? 아주 정말 뭐라 그럽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사실 숲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생활을 쓴 월든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낭만적 생태주의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줘요. 낭만적 생태주의하고, 자연주의. 완전 보였어요. 완전 그때 몇 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또 장사꾼들이 한 번씩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그럼 그래서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다가 이 도시 뭐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데 지치면 눈을 하면 그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 한 초반 정도까지는 뭐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도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 시민 불복종 운동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왜냐면 모든 제도, 사회 제도가 다 억압이다라는 그런 관점이니까요. 물론 틀린 관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런 개인이 절대 이게 그럼 니는 어디서 나왔는데, 그죠? 이게 다 공동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특유의 개인의 무조건 우선주의적인 그런 사상 사실 바탕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이나 실제 리얼리티에 맞지 않은 이야기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이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난 제도 다 거부하고 나 혼자 살겠다. 근데 그게 사실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다 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사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이제 그런데. 자파가 그런 거죠. 네, 원래 그렇죠. 관념을 앞세우는 거니까. 그죠?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쨌든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소로는 영향을 많이 미쳤죠. 무정부주의, 시민 불복종 운동, 또는 낭만적 생태주의라든지 이런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또 나름 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단순히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럽의 낭만주의는 루소가 말한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해가지고 나름 이 인공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낭만성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낭만주의는 그건 아니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을 이제 개척하는 거죠. 개척과 모험이라는 그런 낭만성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낭만주의는요. 자, 그래서 171페이지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미국 낭만주의. 171페이지 미국 낭만주의. 미국의 낭만주의 회화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미국 건국이 일단 끝나고 건국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서부로 진출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풍경어로 표현되고 후자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그린 풍속화로 나타난다. 그래서 풍경어와 풍속화. 그래서 두 개의 주제가 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장밋빛으로 미화되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관념이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디어, 그죠? 현실보다는 관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예컨대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동화 속 7 난쟁이 같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숲은 언제나 엽서 속의 풍경같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즐겁게 일하거나 쉬고 있는 모습이다. 이따 나오시겠지만은요. 한번 보실까요? 숲 속에서 어디 나오나? 숲 속에 요거가 아니고 다음인가? 아닌가? 어디 봐야 되지? 이게 지금 많아서. 이게 앞쪽인 것 같다.
하나씩 가죠. 숲 속에 그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딱 연상하는 이제 이런 숲속의 집. 딱 제목도 숲속의 집이다. 이게 딱 그죠? 나 딱 아주 평화로운 숲속의 집에 이 엽서 같은 그림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 고기잡이와 딱에 해오고 가족들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바로 이런 그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아주 이것도 실제로는 이렇지. 실제로 여기 살면 이게 쉽지가 않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그죠? 오늘날에 근데 그 개척 시대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그린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낭만적이에요. 아이디어란 머리 속에 있는 이렇게 그죠? 화목한 가정 속에서 숲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엽서처럼 그죠? 엽서 풍경처럼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풍경화, 서부여, 이렇게. 그래서 1825년 이전의 미국인들에게 자연은 위협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그래서 식민지에 정착한 최초의 이주민들은 드넓은 천여림을 불태우거나 도끼로 쳐냄으로써 들판과 마을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자연이란 농지와 밭을 만들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1830년 이후 이런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광대한 자연이 사르트르 대성강이나 콜로세움에 버금가는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개척자 정신으로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야생의 땅은 타락하지 않은 미국의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야생을 개척하는 거죠. 개척자 정신. 그래서 이런 감정의 변화는 미술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에머슨과 소로 같은 미국 작가들이 신은 자연 속에 계신다고 설교함으로써 풍경을 그린 그림은 자연이 신의 얼굴을 그린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미국 미술을 주도했던 런던, 파리, 로마의 미술사도들이 갑자기 진도하고 낡은 것이 되었다. 그 대신 미국 대륙의 광대함이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 대륙 풍경화를 그린 이제 그런 유파가 이제 그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2페이지요. 이러한 환경 속에 등장한 허드슨강 유파는 미국 최초의 자생적인 미술 유파이다. 그 회원인 토마스 콜, 애셔 두란드, 존 캔서트 그리고 토마스 다우드의 작품은 자연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까지 미국 미술의 중심을 이루던 초상화 대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봤으면 앞 사람들은 미국 그죠? 작가들은 초상화가 많았죠, 그죠? 뭐 대통령 초상화 등등 많았는데요. 그 초상화 대신 풍경화에 눈을 돌린 최초의 화가들이다. 그래서 허드슨 강의 장대한 광경을 담은 그들의 그림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숭배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적인 구도에 사실적인 세부묘사를 더해 낭만적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만들고 있다. 뭐 사실 이게 뭐 갖다 붙인 말이지 뭐 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죠? 그 세부묘사를 잘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그림들은 그림 바깥으로 퍼져나갈 듯이 거대한 스케일로 파노라마 같이 한눈에 들어오게 자연을 묘사한 풍경화인데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하다.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요 허드스강 유파 허드슨강 콜 보시죠. 허드스강 유파의 리더 토마스 콜. 그죠? 토마스 콜은 낭만적 풍경화에 한 유파인 허드슨강 유파를 창시한 화가이다.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던 콜은 장대한 허드슨강이 보이는 강변에서 살았다. 야외 사생을 좋아했던 그는 봄, 여름, 가을 동안 허드슨 강변을 쏘아다니며 연필로 때묻지 않은 자연을 사생했다가 스케치했다가 그죠? 겨울에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허드슨 강가의 분위기의 정수를 담은 그림을 유체로 그렸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실제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그렸다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는 거니까 나중에 색칠하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뒤섞인 콜의 완성작은 이와 같은 작업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그는 근경은 자세히 묘사한 반면 원경은 갈수록 멀리 사라지듯 흐릿하게 묘사함으로써 끝없이 광막한 미국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다. 허드슨강 유파의 지도자인 콜은 미국의 장대하고 광막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미국 땅이 인간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원초적인 낙원,
요걸 표현한 그림이 왼쪽 그림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시겠고요. 인간의 역사가.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낙원이라는 긍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허드슨강 유파 같은 낙천주의자들에게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 체험이며 빗방울을 받아 싱싱해진 풍경처럼 영혼을 정화하는 행위이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 콜은 나는 폭우가 몰아치지 않는 곳에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에 장관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미국의 그림같이 장대한 고대의 폐허는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림같이 장대한 고대의 폐허는 없지만, 허드슨강 유파는 강, 계곡과 폭포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광경이 훌륭한 그림 소재를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이요. 콜에서 만곡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스햄튼 근방의 코네티컷 강가를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있는 걸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합친 겁니다. 그죠? 두 개의 그림을 합쳐가지고 저쪽 장면이 이렇게 비쳤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합쳐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바위와 싱싱한 식물들, 옹이가 난 나무, 그리고 자신의 접는 의자와 우산을 충실히 묘사하고, 잘 안 보이, 좀 이따 보시면 자세히 보이십니다. 의자와 우산. 그래서 코네티컷 강 계곡과 언덕의 금빛 파노라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뻗어있을 듯하다. 이 작품은 번개가 친 그 직후의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빗방울을 받아 싱싱해 보이는 잎들이 극적인 번개 불빛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다. 물론 이것을 바로 보고 그린 건 아니고 다 머릿속으로 이제 그래서 생각해서 그린 거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관념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허드슨강은 그 뭐 뉴욕에 있는 유명한 강이죠. 그죠? 그 뉴욕에 있는 강입니다. 뉴욕이 이제 입구잖아요. 이 허드슨강이, 그죠? 이게 뉴욕이고, 롱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죠? 뉴욕 있고, 뉴욕으로 위에서부터 쭉 북쪽에서 쭉 내려오는 여기 긴 호수를 지나서 이쪽에서 저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런 강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이 이제 그 강 입구에 이 허드슨강. 이 길이가 근데 엄청나요, 이게. 제가 이거,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대충 480이니까 평양에서 부산까지. 이게 진짜 큰 강이죠. 진짜 큰 강이죠. 미국 대륙이 정말 넓잖아요. 그래서 넓은 이런 큰 강, 뭐 큰 강이 많은데, 어쨌든 이 허드슨강만 해도 엄청난 강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양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엄청난 옆서 쭉 내려오는 그런 큰 강. 그러니까 이 강 계곡도 엄청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나이에가라 폭포가 있고요, 그죠? 나이에가라 폭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온태리어호, 그죠? 저기 뭐 위스콘신 등등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허드슨강. 지금 이제 그 구역입니다. 여기 뉴욕이고요. 그죠? 뉴욕 있고, 쭉 허드슨강이 지금의 현재 구역.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이게 뉴욕이 이제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게 뭐 또 도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그 야생과 엄청난 그 협곡, 뭐 계곡, 이런 그죠? 농지, 정말 장관입니다. 그죠? 오늘날의 그 사진들이요. 예. 예? 이건 사진이죠? 네, 사진이죠. 제가 이제 뽑아놓은 허드슨강 요즘 뽑아놓은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요, 이 허드슨강 강가에 살면서 이 그림들을 이제 많이 그렸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 캐츠킬 여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토마스 콜. 그런데 근데 토마스 콜이 근데 이게 지금 뭐 풍경화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유럽에서 있었던 거랑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콜. 그래서 허드슨강 유파의 창시자이긴 하지만은요, 풍경화만 그린 게 아니라 주로 이 낭만적인 환상적인 걸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 그림이라는 겁니다. 뭔가 실제를 묘사한 것 같지만 이거 자체는 그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제목이 타이탄의 잔이에요. 타이탄, 거인들, 그죠? 거인족, 거인족들의 잔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가이드북에도 완전한 설명을 거부하는 작품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몰라. 어쨌든 그려가지고 자기들 역사 속에 있는 작품이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데, 이게 뭐지, 포도잔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 사람들이 뭐 수영도 하고 뭐 그래요. 뭐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거로부터 이렇게 넘쳐서 뭐 문명이 시작됐다. 뭐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관념적인 그런 그림을 더 많이 그렸어요. 풍경화보다는 오히려. 이게 잔이 없는 나머지 풍경은 실제 하는 곳이에요? 실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는 조합한 거겠죠, 그죠? 조합. 근데 거기다가 잔만 얹은 건지 아니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를. 잔도 자연이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상상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그린 겁니다. 또 일종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저 풍경화도 그냥 여러 풍경을 조합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지금 저기 있는 풍경화도 하나의 장면을 한 게 아니라 이 풍경 저 풍경 갖다 조합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상하네. 풍경화
있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가끔 나와요. 가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러니까 이게 풍경화가 아니죠. 사실 그 푸생이 풍경화랑 비슷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죠? 상상 속에서 재구성한 그런 풍경화처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추방당하고 이쪽에서 나가라! 뭐 그런 소린 같은데. 그죠? 그죠? 이쪽이 에덴 동산이고, 이쪽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이렇게 에덴 동산이고, 여기서 이제 밖으로 쫓겨나는 뭐 그런 그린 상상 그림인, 뭐 상상화죠. 상상화인데요. 앞에는 나무가 죽은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뭔가 황폐한 곳으로 쫓겨나는 거고, 예, 예. 이쪽은 이제 아주 에덴 동산이고,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렇게 묘사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가끔 나와요. 에덴 동산 얘기할 때 가끔 등장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추방됐다. 에덴 동산에서. 자, 그 다음에요. 뭐 이런 그림도 이것도 뭐 이제 나이아가라,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 인디언이 있잖아요. 인디언, 그죠? 인디언들이 2명이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멀리서 그린 그 당시에 그런 그림인데요. 물론 이것도 실제 장면은 스케치를 했겠지만은 뭐 나중에 채색을 한 거겠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할 때도 많이 나오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면을 두 개를 결합한 뭐 그런 풍경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야생과 문명의 대결로 요게 이제 중요해요. 단순 풍경을 그린 게 아니라 이 풍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는 어떤 원초적인 낙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중에 이제 이 그림 평론가들이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한 게 이겁니다. 저기 보이시죠? 먼 산의 벌목된 형상은 히브리어 노아를 일으킨다는 거. 여기 보이세요? 요거? 여기 N자가 있고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N하고 이거 저도 뭐 이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 N에다가 그죠? 이쪽에 뭐 요렇게 요렇게 썼고 여기 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아 딱 그 히브리어 글자래요. 노아. 여기 보이죠? 여기 그죠? 산이 벌목한 게 여기 노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게 딱 무슨 이제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이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좀 빨리 죽어요. 빨리 죽었는데 이제 야 이게 노아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노아다. 클라스 산이면 지금.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이 그림이? 예? 뭐겠습니까? 뭐 이 그림이 바로 노아의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여기에 안착해가지고 여기서 내려와서 문명이 쫙 이렇게 그죠? 문명이 펼쳐져서 건설되고 있다. 그게 우리 미국이다. 뭐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 맞죠? 이거는 더 개간된 거니까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돼서 쭉 그죠? 문명이 시작돼 있고 이쪽에 한편에 야생이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작가가 있고요. 여기 우산이에요. 우산 보이시죠, 그죠? 여기 우산 이렇게 꽂혀지는 우산 자기 신발도 있고 우산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사람 보이시죠, 여기 그죠?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산이 있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상으로 그린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봤던 미국 대륙이 바로 원초적인 문명이 시작하는 야생과 문명이 대결하면서 이거로부터 쫙 새로운 문명이 인간의 문명이 시작하는 그런 그 낙원이다라는 그런. 근데 한편으로 이것도 물음표 해석하기도 해요. 어떻게 될까, 그죠?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어쨌든 그죠? 그림이라는 게. 어쨌든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아까 봤던 이런 식으로 또 아주 이상화해서 그죠? 사실 이거는 실제 장면이 아니죠, 그죠? 이상화해서 숲속의 집 이런 생활을 하고 산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숲속에서 살면 우리가 이렇게 보던 이발소 그림인데. 그죠? 이발소 그림이죠. 이발소에 있는 그죠? 전형적인. 물레방아 있고. 그죠? 물레방아 돌아가고 뭐 옆에 뭐 초가집이 있고 아주 그렇구나. 이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그런 그림하고 비슷한 낭만적인 자연관이죠.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어울려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아간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 가면 뭐 온갖 해충에 뭐 장난 아니죠. 이거 뭐 습기 차고 곰팡이 계속 쳐들어오고 뭐 먹을 거 잡기도 어렵고. 개인 주택으로 사는데 물방아 있어요. 그 돌아가면서 있기가 그 층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청소 안 하면은 예. 몰랐는데 제가 그거 안 하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끼다 보더라고요. 예, 엄청 깨요, 금방. 예. 우리는 낭만적으로 멋있으니까 안 들어놨는데 거기다 일꾼이야. 예, 장난 아닙니다. 예. 그냥 안 들어가는 수 놓고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뭐 이게 미국 서부 생활이라는 게 이게 넉넉지 않죠. 와. 자, 그다음에 이것도 뭐 결국 상상적인 신화예요. 예. 묶여있는 프로메테우스. 이것도 가끔 이것도 프로메테우스 할 때 항상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죠? 프로메테우스가 왜 인간한테 불을 그죠 갖다 준 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3만 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 독수리가 지금 그죠? 프로메테우스 간을 왜 쪼아 먹잖아요, 그죠? 간을 쪼아 먹으면은 이제 다시 또 자라고, 그죠? 쪼아 먹고 가면은 또 그 사이에 자라고 와서 쪼아 먹고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요 독수리 쏴 죽이고 풀어주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사람들도 간이 재생되는 걸 알고 있어요. 글쎄 그렇나 보기도 하고요. 그리스 시대 사람들을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꼭 이 사람이 풍경화보다 다른 그림이 더 많아요. 실제 풍경화를 그린 것보다는. 하지만 어쨌든 그 1세대 그 새로운 세대의 허드슨 리버 스쿨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좀 전에 말한 콜이 이제 근데 금방 죽습니다. 급사해요, 갑자기. 한 40살도 안 돼서 급사하는데,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처 듀란드는 아까 우리 나왔던 이름은 나왔었습니다. 같은 그 친구가 이제 급사하는 콜을 추모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콜과 그의 친한 친구인 이제 콜이고 이제 그 친구인 시인, 그 미국 초창기 시인이죠. 그런 사람 함께 있는 장면을 우리 이것도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 자체는 그렇게 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다. 추모하는 그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그 야생과 문명의 대결. 제목도 광해에서의 첫 수화가 아니야. 이거를 이제 불태우고 농지로 만든 다음에 좀 처음으로 수확하는, 그죠? 이제 그런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첫 수확을 얻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리는 그림이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존 캔셋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바다 풍경도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가끔 나옵니다. 미국 롱 아일랜드는 뉴욕 옆에 있는 큰 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할 때 나오는 그런 뉴욕 가다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림. 그래서 롱 아일랜드 하면 나오는 롱 아일랜드의 뭐 한 지역. 사람들 보글보글한 뭐 그런 걸 요즘에는요.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뉴욕 있는 큰 섬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그 매사추세츠 비버리 헬변의 풍경. 요것도 자주 나오는 매사추세츠의 그런 풍경 그림이에요. 어쨌든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얼굴에서 낭만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요트를 타고 이런 장면. 그래서 이렇게 해변 풍경도 많이 그렸고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항상 미국의 풍경화가 기본적으로 저 멀리에 엄청 그 웅장하고 장엄한 산이 있고 그 앞쪽에 인간의 문명이 펼쳐져 있는 이제 그런 식의 항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여기에 문명을 건설하는 다 그런 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이는 풍경도 저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실제로 보이는 풍경 그린 거죠. 그래도 이때부터는 실제로 보이는 풍경을.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드슨강 상류에는 호수를 그린 그림. 이것도 다 실제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호수. 이 사람은 물을 좀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바다, 호수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도 참 아주 많이 나오는, 우리 엽서에서 보는 그런 그림 같지 않습니까? 뭔가? 그죠? 이렇게 오리 같은 게 날아오르고, 그죠? 그런 풍경, 안개 낀 저 호수. 정말 엽서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토마스 다우티라는 사람의 그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뭐 실제 허드슨강 풍경을, 사람이 이렇게 항상 적게 나와요. 작게, 그죠? 작게 그려져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는 채색된 동양화랑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있고 개가 있고 저 멀리 이제 압도하는 어떤 대자연이 있는 그런 식 그림들 구성입니다. 항상. 다 허드슨강 유역이고요. 자, 그 다음 작가는 에드윈 처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저기 그 1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 이제 시대가 쭉 세대가 내려오는 거죠. 어렸을 적에 초원의 초원의 집인가 집.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저기 그런 식이죠. 초원의 집 멀리. 초원의 집 알지?
맞아요. 그런 식 멀리 커다란 산이 있고 이쪽에 그죠? 초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예, 예. 자, 1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비오스타트와 처치, 지금 이제 처치 나오는데요. 개척자였던 화가. 그래서 허드슨강 유파 이후의 세대인 프레드릭 에드윈 처치와 엘버트 비오스타트,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독일 사람이죠? 알베르트, 그죠? 비오슈타트 이렇게 돼서 독일 계열 사람입니다. 알베르트 비오슈타트는 열대의 풍성한 산림에서 북극의 빙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직접 개척자로 보아온 야생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붓으로 그려낸 화가들이다. 그래서 그림은 뭐 크게 많이 볼 수가 없으니까요. 간단히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뭐 열대 풍경, 그죠? 빙산, 이렇게 풍경화가 이제 확장된 거죠. 허드슨강 유역을 넘어서서 이제 확장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당시 처치가 그린 이제 2세대로 와서 풍경화, 그죠? 나이아가라 그 당시엔 이랬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다 이렇게 쳐 있죠, 그죠? 쳐가지고 이런 풍경이 없을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안데스 여행을 또 남미 여행을 가가지고요. 이 처치는 안데스의 심장에서 안데스 산맥을 또 이렇게 그린 그림도 있고요. 똑같은 그림 풍경화들입니다. 그런 풍경화. 그 다음에 열대, 그죠? 열대의 에콰도르면 완전히 그 열대 지역 아니에요? 그죠? 적도가 지나가는,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높은 활화산이 지금 연길 내뿜고 있죠. 그래서 열대 활화산을 그린 이런 풍경도 있고. 자, 다 풍경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열대의 또 밀림을 그린 열대 풍경이라는 그림도 있고요. 또 요렇게 빙산, 그죠? 빙산을 또 그린 그림도 지금 말한 그런 열대 풍성한 산림에서 북극의 빙산에 이르는 요런 다양한 그림으로 그 소재를 확장해서 그리게 됐다는 겁니다. 빙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치 그림, 요 그림이 또 유명합니다. 요 그림이. 정치적으로 유명한 거죠, 이게. 그죠? 이 처치는, 그러니까, Our Banner in the Sky. 그죠? 이 하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성조기가. 예? 이게 성조기 아니에요. 여기 별이 있고, 그죠? 별이 있고, 성조기가 나타났다. 이게 노을이 진 건데, 물론 과장해서 그린 거죠. 여기 이제 왜 그렸느냐? 그래서 여기 가끔 나와요, 미국 쪽에는. 그래서 그 1861년에 그랬는데, 요때 남북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남북전쟁.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이건 이 사람은 북쪽 연방 이른바 북부. 그러니까 연방론자들이 북부고 이 연방 탈퇴가 남부가 탈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북부에 대한 신의 지지가 하늘에 나타났다 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신의 지지를 나타내는 유사민 석판으로 제작해서 많이 그 당시에 뿌리고 이거 봐라 하늘이 우리를 지지한다. 그죠? 북부의 승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노을이 그 배너, 그죠? 미국 국기로 나타났다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미국 역사에서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남북전쟁할 때 나오는 그림이죠, 이게. 북부에서 이런 걸 내세워서. 자, 그래서요, 이제 처치 그림을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오스타트, 그죠? 바로, 비오스타트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죠? 비오스타트는 숨막힐 정도로 경이로운 자연을 한눈에 들어오게 그린 풍경화 전문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고귀한 자연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함께 모험감이 넘치는 개척자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29세의 비오슈타트는 개척자들이 금강을 찾아 역마차를 이끌고 서부를 향했던 시대에 서부로 가는 길을 지도로 만드는 작업에 참가했다. 그래서 장대한 로키 산맥과 마주한 그는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화가로서의 천성에 이끌려 그것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뉴욕 와실에 돌아온 그는 장대한 서부의 풍경, 특히 이제 그러니까 허드슨강을 넘어서서 이제 로키 산맥으로 간 거죠. 로키 산맥의 풍경을 담은 사진, 스케치에 둘러싸여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곧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커다랗게 성공한 미국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비오슈타트의 상업수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비오슈타트의 작품은 그가 그린 풍경만큼이나 장대해서 거의 벽 한 면을 뒤덮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의 다음 작품은 바깥 풍경 전체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였다. 또한 비슷한 상업수단이 놀라운 화가였다. 그는 작품을 25,000불, 당시로는 엄청난 가격이죠. 그 당시에는 이하로는 팔지 않았으며 전시에 입장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그림의 양쪽에 화분을 놓거나 벨벳으로 된 커튼으로 잘 지내놓은 정시장 입장에 줄을 섰다. 각 관객들에게는 세부 묘사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확대경을 나눠주었는데 관객들은 그토록 거대한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야생화의 꽃잎 하나에도 자세히 묘사하는데 감탄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사실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에.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쪽에 그죠? 172페이지 아래쪽에 그 비오스타가 그린 로키 산맥이라는 그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림이죠.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요 조그만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시고요. 그죠? 요 앞에 있는 그림. 요게 지금 이제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 인디언 그 마을입니다. 인디언들이 이렇게 그죠? 말을 기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디언들이고 저 뒤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 뒤에 압도하는 로키 산맥이 솟구쳐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원주민들이 그죠? 인디언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로키 산맥은 이렇게 보이죠. 이제 이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랜더스 봉우리라는 실제 봉우리를 그린 거니까 이게 로키 산맥의 하나의 봉우리를 그린 거니까 저 장면들은 진짜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결합된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뭐 저도 뭐 하긴 어쨌든 이거 크기는 한 3m니까요. 그죠? 옆으로 3m니까 3m에 뭐 한 높이가 2m 정도 되고 그죠? 186 옆에 3m. 커다란 그림. 그래서 대충 그 정도 구격으로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주 이렇게 그려서 뭐 잘 나가니까 계속 똑같이 그렸어요. 계속 똑같이 그려가지고. 직접 못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저런 거 하나 걸어놓으면. 그죠. 미국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로키 산맥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로키 산맥 풍경 많이 그렸습니다. 뭐 그래서 이쪽에 저기 로키 산맥이 그죠. 봉우리들이 솟아 있고 이쪽에 그죠. 이렇게 그 이제 인간이 좀 바라보. 여기 사슴 있네요. 사슴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뭐 근데 풍경화 자체는 뭐 단순합니다. 다 이런 식 그림이에요. 이런 식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그런 식이죠, 그죠? 캘리포니아, 네바다 산맥에 있는 여기도 이제 동물들이 있고요. 저 멀리, 그죠? 이렇게 산맥에 솟아 있는 이런 장대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이 그림들이. 사진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 안 했을 때는 사진기로 찍으면 저 화각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렇게 안 나오겠죠. 자연한 모습을 나오지 않죠. 오히려 그림이 저를 장화범이 나오죠.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날도 뭐 사진 잘못 찍으면 뭐 그죠? 볼 때는 야 엄청난데 찍어 와서 뭐 이거 뭐냐 이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인디언들이 버팔로를 사냥하는 그런 장면도 물론 이것도 상상하죠. 상상으로 그린 건데 버팔로가 이제 그때 멸종하잖아요. 다 이제 잡아먹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그죠? 오리건 가는 게 오리건은 오리건이 어딥니까? 오리건주가 그 미국 서부의 맨 위에 그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가 있고 그다음에 오리건주가 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딱 세 개로 돼 있어요. 미국 서부에 하는 그 세 개밖에 없어요. 그죠? 주로는 그죠? 아래쪽에 캘리포니아, 그 위에 오리건 그다음에 맨 위에 워싱턴주, 시애틀이 있는 그리고 이제 오리건으로 가는 포 오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마차죠. 그죠? 그런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렇게 쉬는 그런 어쨌든 개척자들의 그죠? 그런 거를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그래서 비오시타트 그래서요. 뭐 사실 이게 미술적으로 그죠? 미적으로는 크게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사실은. 사실 이게 그래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이 다음 나올 사람도 이게 이 책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이라서 이게 미국 그거를 자꾸 넣어야 되니까 분량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앞에 빠진 사람들 많거든요.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중요한 사람들. 근데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그 할애가 너무 커요. 특히 이제 자신들의 어떤 미술 사회 역사를 좀 써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중간중간 꼭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 미적인 가치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그죠? 미적인 가치라든지 예술사적인 가치는 그렇게 있진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 역사적인 가치.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초창기 미술가들이다라는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뭐 상세히 쓰고 사실 할 게 사실 별거 없어요. 그죠? 사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 풍속화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풍속화. 미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풍속화는 19세기 전반부터 중요한 장르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하급 미술로 취급받지 않았고 이 시기 들어 이 일을 몰두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그린 풍속화가 널리 유행했는데요. 요거 그래서 빙엄이라 그래서 개척자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출신으로서 최초의 중요한 화가로 인정받는 사람은 개척자들의 생활상을 그린 조지 칼로 빙엄이다. 이 사람들은 출신 자체가 서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동부도 아니고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중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중부, 미국 중부 출신인데요. 그래서 그 카드놀이나 낚시를 하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강변 뱃사람들을 다룬 그의 그림을 동부에서는 투박하다고 비판했지만 빙엄 자신은 개척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후세에 남기는 사회 역사화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의미밖에 없어요. 이게 그림이나 미적으로 또 기법적으로도 뛰어난 게 없어요, 사실은. 앞에 좀 보시면 저건 뭐 저 초상화라는 게 그죠? 미시시피 뱃사공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그죠? 초상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그냥 오늘날에 일반 미대 나온 학생이지만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테크닉과 그림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역사화 미국의 초창기 화가로서 그 시대의 그 장면들을 이렇게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가 이 저자 자체가 미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자꾸 집어넣어서 확장해서 그런 거지 그 예술사적인 가치는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여기서 서부 생활을 그린 대부분의 다른 화가들과 달리 빙엄에게는 자신의 삶이 바로 개척자의 삶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미주리주의 평원에서 농장을 이루는 개척민 부모 밑에서 자랐고 자라서는 가구 만드는 곳에서 소재를 일하기도 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얼마 안 되는 미술사 책에서 이런 사람을 다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는데 다 그걸 집어넣었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만든 물감을 사용해 그림법을 독학으로 터득했으며 미주리주의에 정착해 미시평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는 서부로의 행렬과 개척자들의 생활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빙엄에게 강날에서 짐을 나르는 사공은 고대 전쟁터에 영웅만큼이나 고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뭐 이렇게 뭐 미사학으로 뭔가 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사회 역사화가로서 그 시대의 장면을 남긴 사람이다. 뭐 정도의 의미로 뭐 의미가 작지는 않지만은요. 어쨌든 예술적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엄은 그 미주리 지역에 살았던 예술가로 알려졌지만 군인과 정치인으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요런, 그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 사람들이에요, 평민. 그죠? 뱃사공, 미시피 뱃사공을 그린 담배 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요렇게, 그죠? 예, 그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림 세부를 보시면은요. 저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뗏목꾼들, 강의 뗏목꾼들이, 그죠? 카드,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죠 나무 보트에서 나무를 잔뜩 장작을 이렇게 실어오고 있고 저 뒤에 낚시하는 사람 담배 피고 이게 사실 정확해요. 아까 말씀드려서 그렇게 뭐 테크닉이 뛰어난 건 아니고요. 그 장면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 그죠 한국 유쾌한 나룻배 사람들 그죠 뭐 막 바이올린 연주하고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렇게 흥청망청 얼굴 뻘개가지고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거기 나온 그림이죠. 요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거기 그 책에 있는 그죠 빙엄 미시피강을 내려가는 모피업자. 그래서 고전적인 풍속화에서 빙엄은 서부의 삶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요 그 부인이 요게 그 남편과 부인인데요. 부인은 인디언입니다. 인디언. 이 조그만 화면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요거는 좀 보이십니까? 남편은 이제 아닙니까? 남편은 백인이죠, 백인이고 남편은 백인이고 이 젊은 부인이 지금 인디언입니다. 그죠? 인디언 황인종 그죠? 이렇게 황인종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죠? 이렇게 이게 머리 검색 황인종을 지나서 어쨌든 그죠? 황인종으로 해야 되나?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 원주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피를 그죠? 벗겨서 모피를 팔러 내려가는 그런 모피 상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어쨌든 이 빙엄한테는 아까 풍경화는 예. 누가 어느 작가의 그림인지 잘 공부를 못하니까 그죠? 사람은 그래도 좀 화풍이 자기 혼자 개발했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독학으로 했다고 하니까요. 딱 그림을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이 사람이 그리는 건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렇게 또 서부를 개척할 때, 컴벌랜드 협곡을 통과하는 정착민, 그러니까 정착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제 호위하는 다니엘 분이라는 요 사람이 그 당시에 그쪽 지도자였나 봅니다. 지도자로서 요렇게 이 젊은 부인들하고 그 정착지로 가는 거잖아요. 정착지로 가는 이제 습격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호위하는 뭐 그런 장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서부 개척을 그 칭송하는 거지, 이 당시 사람들은 그죠? 서부 개척 정신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회의 면을 이제 잘 나타낸 이런 거예요. 그 자기네 주에 있었던 카운티 선거의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초창기의 그 일종의 풀뿌리 민주주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 또 이렇게 그 그루터기 요 그루터기에서 항상 연설을 했나 봅니다. 정치 선거 때마다 해서 막 연설하면서 질문하면 또 그거 막 대답해주고 하는 그죠. 이런 그 미국식 민주주의의 그런 장면 그죠.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사회의 역사 화가로서의 그런 그림들을 남긴 것으로서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라겠습니다. 빙엄.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그죠? 이제 좀 꺼도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드디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얼리즘. 근데 결국 이제 이 미술사 책에도 그 명확히 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있고 제가 본 미술사 중에서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실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과 그 이후 그 연결이 항상 그 어려운데 그냥 낭만주의 다음에 리얼리즘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명확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지만은요 말이 리얼리즘이지. 그 뭐 17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이건 뭐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거든요. 또 뭐 많이 나오시겠지만은요. 우리가 리얼리즘 그림들이 뭐 176페이지 있는 것도 보셔도 176페이지 아래쪽에 그죠? 이게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진짜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죠? 리얼하게 리얼리티 그대로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오른쪽에 있는 거 117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코로 이렇게 인상주의로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있는 그대로 그린 게 아니거든요. 저 그림도 그죠? 그 막 이게 낙엽이 나붙기는 이런 그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리얼리즘이라고 딱 이름 붙여놓고서 뭐 설명이 되어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건 낭만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쉽게 되는 건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174페이지. 먼저 간단히 보시고 앞에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이거 영어로 이제 리얼리즘인데요. 리얼리즘. 저는 보통 그냥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주의라면 좀 이게 또 잘, 그래서 리얼리즘. 그래서 보이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전후로 한 신고전주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낭만주의 사이에서 예술적인 경론이 오가던 19세기 전반기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경론을 벌이던 사람이 앵그르 그죠? 앵그르하고 그 들라크로와 그죠? 둘이 이제 치고받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경론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19세기 전반기 이후 미술계를 지배하게 될 리얼리즘 사조가 차츰차츰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계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때에 신고전주의 시대착오와 낭만주의 도피주의는 현실적인 면에서 사실주의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인 면, 그죠? 현실적인 면에서 사실주의의 적수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이 문장을 사실 연결지어서 말하면 하지만 사실주의도 기계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주의도 기계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중요해요. 기계가 카메라죠. 카메라 말씀입니다. 카메라. 사실주의도 카메라의 적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사실 연결돼서 인상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지시면 됩니다.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기계도, 그러니까 사실주의도 기계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시대착오라는 것은 신고전주의는 왜 영웅을 그죠? 영웅, 나폴레옹, 이런 그런 이념을 막 내세우고 옛날식 종교화를 그렸다고 하면은 낭만주의는 이제 개인의 감정과 그 어떤 그 이념을 추구했다는 건데 이제 이게 왜 도피주의냐고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는 서구 미술의 항구적인 주류였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혼동되죠. 이게 혼동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즘이란 말이 이 사람들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리얼리즘은 19세기 리얼리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19세기 리얼리즘, 특정한 시기의 리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낭만주의라는 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낭만주의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적인 요소는 계속 인류 역사에서 쭉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직전에 봤던 건 19세기 낭만주의입니다. 19세기 그 시대의 낭만주의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관은 되지만 시대적으로 이제 도드라진 그런 낭만주의였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19세기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읽으시면은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서구 미술의 항구적인 주류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는 모든 기술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그 자연을 사진과 같이 정확히 묘사하는 데 성공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노력한 겁니다. 그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반 에이크에서 베르메르와 벨라스케스 이렇게까지 화가들은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훌륭히 묘사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주의 이전의 19세기 화가들은 그들의 주제를 이상화하거나 극적으로 다룸으로써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한 셈이다. 그러니까 관념을 앞섰다는 얘기는, 이건 또 낭만, 이게 얘기를 좀 섞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섞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관념을 앞서서 했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요, 175페이지. 그러나 새로운 사실주의 화가들, 19세기 사실주의 화가들입니다. 19세기 사실주의 화가들은 시각적으로 인지된 것들만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모방하기를 고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정확하게 모방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서술이에요, 미술사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왜 그걸 고집했느냐? 그 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 책도 그렇고요. 다른 미술사도 대부분 없어요. 그 답이. 그래서 사실주의 주제 역시 종래와는 완전히 달라져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주제입니다. 주제 역시 종래와 완전히 달라져서 화가들은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일만을 그리는 것을 주제로 국화시켰다. 그 왜? 그러니까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즉 자신들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왜? 또 그죠? 따라서 고대의 신이나 여신들, 영웅들 대신 농부나 도시의 노동자 계층을 다루게 되었다. 이것도 왜? 그죠? 왜? 그래서 사실주의는 색채에서부터 주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엄숙하고 절제된 것이었다. 이것도 이제 뭐 엄숙하고 절제됐다. 이것도 좀 과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쉽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19세기 미술의 흐름인데요.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이제 그 흐름에 결국 사실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신고전주의가 있었고, 하지만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신고전주의도 사그라들고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쭉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요게 중요해요. 1848. 그리고 이제 이 혁명의 물결, 이때 그 마르크스의 공산화 선언이 있었는데요. 또 그 직전에 사진이 출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출연했고 초창기 지나서 이때부터 이제 사진이 본격화되는 거죠. 사진술이 일반화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많이 촬영하게 됐고요. 이후에 계속 기술은 발전해서, 그죠? 기계죠. 축음기, 소리도 이제 우리가 막 녹음해서 녹화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거 소리도 이제는 이렇게 직접 공연장이, 옛날에는 공연장 가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지 않아도, 그죠? 녹음으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다음에 전화, 영화가 출연하는 이런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있었고, 그거랑 다 맞물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1848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미술에서, 그죠? 미술에서의 사실주의입니다. 근데 미술에서의 사실주의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그죠? 따라가서 오래 못 가고, 대신 이 리얼리즘은 소설에서 계속 이어져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게 소설에서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나왔던 소설가 대표적으로 뭐 찰스 디킨스라든지 뭐 톨스토이, 뭐 그 토스토예프스키 다 그 리얼리즘 작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얼리즘 유명한 작가들 쭉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토지라든지 또 뭐 태백산맥, 다 그것도 리얼리즘 계열 소설이에요. 다 리얼리즘입니다. 그 다 기본적으로 리얼리즘 쭉.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건 좀 이따 다 나오시겠습니다. 리얼리즘은. 그다음에 낭만주의 미술은 대충 요때로 끝나고, 하지만 음악에서는 뭐 계속 낭만주의적인 전성시대 쭉 이어지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리얼리즘이, 사실주의가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인상파가 나오는 겁니다. 인상파가 나오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다양한 뭐 상징주의, 표현주의, 뭐 그다음에 뭐 입체파, 뭐 그죠? 초현실파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실주의, 여기 제목에 이렇게 붙였잖아요. 보이는 것이 진실이다. 근데 진실이라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해요. 진실이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트로스 아니에요? 트로스, 그죠? 트로스, 그죠? 트로스.
트루스. 근데 트루스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은 세 가지로 번역돼. 주요하게는 트루스. 그죠? 우리말 근데 이게 다 좀 달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응? 트루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논리학에서는 참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참. 그 다음에. 팩트,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실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진짜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실, 그 다음에 진리. 근데 여기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네. 그죠? 진리라고 할 때랑 야 이게 진리야, 이거보다 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야, 이거 참이야, 이것도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은 그게 분화가 돼 있어요. 우리 말은 그러니까 우리 말의 장점이죠, 그것도 한편으로는 우리 말은 진리, 진실, 참. 다 의미가 다르다는 게 그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데 영어로는 다 트루스 이러니까 영어 텍스트 읽을 때는 이게 또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요게 맥락에 따라서 무언지. 그러니까 과학적 그죠? 사이언티픽 트루스 이러면 이거는 뭐 과학 법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진리로 하는 게 좀 맞죠. 과학적 진실 이러면 좀 안 어울리죠, 그죠? 과학적 진리 이래야만 어울리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삶의 진리야 해도 말은 되지만 이게 삶의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 좀 더 어울리죠, 우리 살아갈 때는요, 그죠?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치. 사실, 그죠? 네? 참에도 가치가. 참에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참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밸류라고 진리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진 않아요. 다 좀 겹쳐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건 진실이라 그럴 때 나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야. 이게 진실이야. 진실을 믿어줘. 근데 그 진실에는 자신이 어떤 주장하는 그런 가치가 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대신 진리라 그러면은 이 가치보다는 좀 객관적인 거죠. 진리는. 그죠? 의미가.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말씀하시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진실이라고 했는데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트루스였겠죠. 근데 왜 하필 진실을 내세우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 보이는 게 진실이야. 그건 왜 이 시점에서 지금, 그죠? 이 낭만주의 시대가 막 있었고 이러는데, 왜 이 시점에서, 야, 이 보이는 게 이게 진실이야. 라는 걸 왜 주장을 하게 됐을까? 이제 그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까 책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 말이 그죠? 사실주의는 서구 미술의 항구적인 주류였다라는 건 결국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제가 풀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태도나 지향으로서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리얼리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실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게 이제 오랜, 그죠? 서구 미술 작가들이 오랜 바람이었으며 궁극적 목적이 될 때도 많았죠. 그죠? 옛날에 테크닉적으로 좀 부족하고, 뭐, 물감도 적고, 이럴 때는, 야, 어떻게 하면 이 대상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그걸 위해서, 뭐, 다빈치라든지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은 막, 그죠? 뭐, 지난번에 봤던, 뭐, 직접 해부도 해보고, 그죠? 뭐, 관찰도 여러 스케치도 하고, 직접 뭐, 안치조에 가서 시체를 보고 스케치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를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의미에서의 리얼리즘. 이거는 사실 테크닉적인 거잖아요. 그죠? 테크닉적인 의미다. 어떤 가치가 일단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죠? 일단은 가치적인 의미보다는 테크니컬하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정말 서구 미술 작가들의 오랜 바람이고 목적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서구 미술이 한편으로는 쭉 발전해 왔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해부학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화가들이 거의 과학적으로 막 그죠 그 대상을 탐구하고 다빈치 이런 사람 또 원근법이 그래서 발전한 거 사실 원근법이 그 이유잖아요. 원근법 발전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대상을 이걸 그대로 어떻게 그죠? 수학적 비례에 따라서 이 전체 화면을 비례적으로 축소시켜서 그대로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노력 끝에 원근법이 발전한 거고요. 그래서 원근법이 계속 쭉 지배해 왔죠. 인상주의의 도래 전까지는 원근법이 쭉 지배해 왔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원근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를 통해 만들어진 거울과 또 거울을 그다음에 렌즈, 거울과 그다음에 렌즈가 발명되면서 현미경, 망원경을 통한 렌즈의 발명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이런 장치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딱 요 렌즈를 통해서 이 들어오는 거를 비치게 해가지고 거울에 비치게 해서 그걸 위에서 또 그죠?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따라 보고 그리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베르메르 같은 사람은 이거를 많이 적극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적극 활용해서 스케치하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그죠? 요게 발전한 게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온 거를 직접 손으로 그리지 말고 바로 그것을 딱 그냥 고정시킬 수가 없을까? 고정 그 상태로 탁 그죠? 고정시킬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발전된 게 결국 사진술이 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을 테크니컬한 의미에서 리얼리즘을 계속 추구해온 결과 결국 사진술이 등장하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화가는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죠? 이제는, 그죠? 사실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사진과는 다르게 그리는 게 또 한편의 목표예요. 한편으로는, 그죠?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굳이 왜 하냐, 예술가는. 그거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진하고 똑같은 그림이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틀어 놓고 하는 거예요. 막 추상화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큰 틀에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일단락을 지은 거죠. 사진 출현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태도나 지향으로서의 테크니컬한 의미에서의 사실주의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이거는 19세기 리얼리즘 아니에요? 19세기. 바로 하필 왜 이 시점에서 19세기에 그죠? 리얼리즘이 나오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에 반하여 19세기 사실주의에서는 단순히 사실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의미에서 그대로 묘사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그 미술서 책에 보면은 마치 이것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목적은 따로 있는 거지. 간단해요. 목적은 이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이념. 이겁니다. 목적은 간단해. 이게 그냥 그 시대의 맥락에서 유럽의 맥락에서 19세기 바로 그 시점에 정치 사회적 이념을 실현하는 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민중주의가 되는 겁니다. 민중주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민중주의란 말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은 이제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와 농민. 이거 나가냐? 왜 없어지냐? 왜 안 없어지냐? 저 제일 가해. 네? 이거요? 화살.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사회적 이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면은 따라서 사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수단, 도구일 뿐이었다.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와 같은 수단적, 도구적 관점에서 볼 때, 미술에서의 사실주의는 같은 시대에 등장한 사진을 능가하기 어려웠죠. 사진을 능가할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진을 능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술에서의 사실주의는요. 그래서 미술에서의 리얼리즘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 리얼리즘은 대신 우리가 그 스토리 예술, 그죠? 리얼리즘은 19세기 중후반 소설 장르의 주류였으며 오늘날의 스토리 기반 장르, 그죠? 소설, 연극, 영화에서도 계속 기본적으로 주류입니다. 주류적인 흐름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스토리 예술 장르에서의 리얼리즘이고요. 저는 미술에서의 리얼리즘은 이래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마감된다라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 사회적 변혁이다. 변혁. 한마디로 어떤 변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민중 세상이에요. 민중. 노동자, 농민 세상. 그죠? 지배계급, 현재의 지배계급, 그 부르주아 지배 체제죠.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뒤엎고, 노동자, 농민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리얼리즘 시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가만있어 봐. 시간상으로, 여기 중간에 나왔길래, 뭡니까. 174페이지에 사실주의 동물화라고 나와서 제가 잠깐 넣었는데, 잠깐 이것도 보고 또 이어서, 뭐, 오늘 못하더라도 다음에 리얼리즘은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 보시면요. 그래도 174페이지에 있는 사실주의 동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돌적인 페미니스트 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 작가들을, 그죠? 잊혀진 여성 작가들을 자꾸 많이 이제 실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나온 보네르라는 작가는 뭐 잊혀진 건 아니고요.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어쨌든 페미니스트였다. 페미니스트. 캐롤이 여자입니까? 예? 캐롤 스틱랜드 이 책 지은 사람. 여성입니까? 캐롤이 모르겠네. 캐롤이 여자애가 맞죠? 네. 그럼
엄청 커요. 예, 그죠, 여기. 예, 이게 좀 6m 될 거요? 6m? 예, 뉴욕에 있네, 이거는요. 예, 제가 그때 누군지 작가를 보고 봤는데 이 그림 기억나요. 엄청 커요. 자, 로자 보네흐겠죠. 보네흐, 불어로 말하면 그죠? 보네흐, 그죠? 보네흐는 프랑스 여류화가로서 19세기 동물화 장르에서 독보적인 화가였다. 그래서 소, 양, 호랑이, 늑대를 그린 그녀의 그림들은 동물 세계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당신은 사회적이지 못한 분이시군요라고 말하자 보네르는 그것은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 다르죠. 난 나의 야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루한 줄 모른답니다. 고 대답했다고 한다. 파리에 있는 그녀의 집에는 사냥, 공작, 닭, 송아지 등의 가축들이 화실 안팎을 돌아다녀서 마치 농장 같았다 한다. 그녀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면 개들이 뒤에서 원을 그리며 누워있곤 했다. 보네흐의 실제와 똑같은 동물 그림들은 오랜 연구 끝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마시장을 그리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마시장, 그러니까 말을 판매하는 시장인데 아래 그림이 거기 제목은 또 경마라고 되어 있죠. 헷갈리죠. 경마라고 하면은 이게 그죠? 뭐 경마장처럼 달리기 하는 것도 이게 이 번역자가 이거를 통일도 못 시켰어요. 어쨌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 그림에 바로 마시장, 말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말을 데리고 나와서 판매하는 시장. 예, 마시장이 만든 겁니다. 뭐 말 달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파는 시장이 넓은 공터에서 말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말을 파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마시장, 이거 아래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녀는 눈에 띄지 않도록 남장을 하고 파리의 마시장에서 1년 반이나 스케치를 했다. 말의 몸체에 대한 정확한 해부 지식을 얻기 위해 그녀는 몸소 도살장에서 일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일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래서 보네르는 자신이 그린 사자 그림만큼이나 용감하고 독립적이었다. 그녀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며 이 사람은 레즈비언이었어요. 레즈비언 평생.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게 오늘날 LBT 뭐 어쩌고 해가지고 괜히 이제 나온 겁니다. 평생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며 남자같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담배를 심하게 피워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폐병으로 죽었죠. 그래서 이런 생활이 스캔들을 일으켜 바지를 입고 다니도 좋다는 경찰력을 얻어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용감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지닌 보네흐는 그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페미니스트 화가였다라고. 근데 뭐 최초의 페미니스트 자꾸 붙이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아주 뭐 그렇죠. 나름 근데 이게 잊혀진 작가가 아니라 당시에 유명했어요. 당시에 그 당시 19세기에 여기 쓴 것처럼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여성 화가로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진이잖아요. 사진 그죠?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남아 있고요.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여성 화가로 여겨진다. 그래서 평생 레즈비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괜히 이상하게 뭐 하면서 자꾸 언급하는데 거꾸로 오히려 대단한. 어쨌든 그래서 영국 여행을 했는데 영국 여행을 통해 영국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었으며 그래서 그녀의 작품에 감탄한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기도 했다. 이거 대단하죠.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만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후 외제니 황후, 외제니가 그 나폴레옹 3세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패션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 뭐 루이비통 그것도 루이비통도 다 외제니 황후의 그 트렁크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성장한 거예요. 외제니 황후가 들고 다녀 루이비통 쓴 거 들고 다녀가지고 다 들고 다니게 된 겁니다. 루이비통.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빅토리아 여왕하고 외제니 황후가 사실상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여성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영국하고 대영 제국의 이 여왕하고 프랑스의 이 실제 황후가 사실 엄청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이 또 엄청 친했어요. 둘이 친했습니다. 친해서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그 화가를 알아봤다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는 뭐 잊혀진 화가가 아니라 그 당시 그래서 이런 말 나온 거예요.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여성 화가인 거죠. 야, 여왕께서 뭐 하신 뭐 작가야 이렇게 그죠? 야, 우리 황후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외제니 황후가 그 유명한 그죠? 그 레지옹 도네르 훈장 있잖아요. 훈장을 수여한 여성 예수가 최초로 받은 황후가 이제 다 준 겁니다. 사실상 뭐 나폴레옹 3세는 허수아비고 그죠? 괜히 이상한 누드 하나 사고 있고 그죠? 외제니 황후가 근데 이제 외제니 황후의
약점이 있었지. 이제 성당 다니시가 그런데 좀 너무 좀 기독교적이었어. 이제 출신이 스페인 쪽이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 기독교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카톨릭적이고 좀 보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혁을 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몰락을 하죠. 전체 그 정권 자체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유럽의 최고의 여성인 2명한테 인정을 받고 살아요. 대단한 화가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요, 뭐 그림들은 이렇게 이제 이거 말년의 사진입니다. 말년에. 그래서 촬영된 사진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그죠? 말년 사진은요. 그죠? 그림. 요건 그림. 요거는 자기 그 같은 레즈비언 파트너가 이제 미국 그 젊은 여성 화가였는데 레즈비언 파트너가 그려준 파트너가 그려준 자기 초상화고요. 요거 이제 사진이고. 역시 그림이 좀 더 그게 되네 보증이. 조금 보정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죠? 나이 든 거 치고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외진이 황후입니다. 외진이 황후가 딱 찾아온 거예요. 자가 직접 이 그리는데 그죠? 보늘의 화실을 방문한 외진이 황후. 뭐 황후가 딱 옆에 뭐 주변 뭐 공작 부인, 백작 부인 다 데리고 왔으니 뭐 엄청난 영광이죠. 이거 이렇게 또 이제 딱 신문에 나오는 거. 요거는 그 신문 기자가 이렇게 사파가 그린 외진이 황후. 맨날 쫓아다니면서 맨날 외진이 황후가 오늘 무슨 옷 입었다 이런 걸 계속 막 퍼뜨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이른바 셀럽의 삶, 그죠? 같은 게 나오고, 그 유행, 그죠? 야, 외제니 황후가 뭐 보라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쫙 다 깔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방 뭐 들었다, 그러면 다 그거 사고,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뭐 명품 시대가 시작된 거죠. 외제니 황후가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 중요해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외제니. 그리고 또 미모도 뛰어났어요. 전설적인 미모라고 합니다. 아주, 우아하게 생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황후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여성 작가는요. 자,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 그래서 이거 정말 보면 사진 같기도 해요. 그죠? 그죠? 그림, 그죠? 쟁기지라는 걸 그린 그림이에요. 엄청 크게 성공한 그림입니다. 정말 사진 같아. 이거 흙 같은 거 봐도, 그죠? 사진처럼 진짜 이건 진짜 테크니컬한 리얼리즘이죠, 그죠? 사진도 포샵을 많이 한 사진, 그냥 사진 찍으면 저렇게 안 이게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뭐 그림자들이 잘 안 나오죠. 뭐 한쪽은 희미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전체가 다 아주 대단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네. 정확하게 관찰을 많이 했나 보다. 예쁘지 않아요? 20대 미의 기준으로 예쁘지 않다고. 이렇게. 이게 그림 예쁘네. 그림이 예쁘게 나왔죠. 그림을 예쁘게 많이 그려서. 아니면 막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봐서 그런 서양 사람들은 뭐 엄청 그러니까 딱 그 귀족의 이미지에 딱 맞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 뭐 여왕, 왕후도 그리고 외제니 왕후. 요즘 네가 미적 감각에는 좀 안 맞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유럽에서는 외제니 황후가 거의 뭐 신격인,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 그러면 다 거기 한번 병원 방문하면 다 이게 뭐 거의 다 사람이 낫는 것처럼 생각,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인기를.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 3세 정권이 그래도 오래 유지된 게 이 황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왕후 인기가 워낙 높아서. 사실 그렇죠. 나폴레옹 3세 이거는 뭐 맨날 찌질하게 이거 뭐 그 당시 힘들었잖아요. 경제가 뭐 오르락내리락. 나중에 결국 전쟁 치고 망하는데. 그래서 많이 닮은 자, 그래서요, 이렇게 어쨌든 정말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런 그림, 이제 특히 동물 그림들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죠? 뭐, 건초만, 이거 약간 좀 그림 좀, 화면이 좀 이미지가 좀 흐려서 그런데 이것도 아주 생생한 그런 그림으로 이런 그림들 그렸고요. 또 이렇게 영국 여행 갔을 때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라는 지역이 있죠. 북쪽의 하일랜드 그 지역의 양치기를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미지가 약간 좀 흐리죠, 이미지죠. 동물을 더 예, 동물을 더 잘 그렸죠, 그죠? 예. 보는 눈이 달라. 일반인하고 다른 거 같아. 예. 눈이 제3의 눈이 있나?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송아지들의 젖대기. 따라서 저쪽 딱 갈라놓고 송아지들이 이제 젖을 못 먹게 젖을 떼는 뭐 그런 거를 그린 그림입니다. 유럽 사람 안 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렸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요런 게 딱 이게 또 다르죠. 그래서 요게 결국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게 보네르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 아까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도 이게 영혼이 있다. 이쪽에 아니마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동물의 영혼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죠? 이 영혼을 표현한 이 사슴의 술록인지 사슴인지 영혼을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 그런, 그죠? 이건 리얼리티라기보다는, 그죠? 이 눈과 이 어떤 영혼을 표현하는 그런.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보네르를 리얼리즘 작가로 분류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게 19세기 리얼리즘하고는 달라요. 아까 19세기 리얼리즘은 이게 민중주의적이고 그죠? 혁명적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 테크니컬한 의미에서 리얼리즘 이런 건 맞긴 맞는데 19세기 리얼리즘을 분류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네르의 그림은 당시 뜨거운 논쟁이었던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양진영으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하나로 분류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작가로, 어쨌든 그래서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그림도 그렇고요. 이런 사자 그림을 봐도 이 다음에, 그죠? 사자의 초상, 그죠? 딱 여기 보네르, 그죠? 썼잖아요. 보네르, 그죠? 그래서 사자도 뭔가, 그죠? 그 동물의 어떤 마음을 딱 그린 듯한 이제 그런 그림으로 유명한 그런 19세기 최고의 여성 작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 자신이 자기를 뭐 시리자든 낭만주의 이런 건 그런 건 없을 때, 진영에서만 그죠? 각자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아까 낭만주의, 사실주의, 정치적인 그런 연관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 정도 해서 됐고요. 시간상 뭐 요 얘기는 뭐 다음 회시 되겠네요. 시간상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왜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넘어가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사회주의 이런 거랑 연결되죠. 바로 이해해야죠. 바로 요거로 바로 연결돼요. 1848년 혁명하고 바로 연결되면서 요거를 바로 연결돼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한마디, 그거 한마디만 하고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냐면은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이거 아니겠어요? 낭만주의는 일종의 꿈인데, 꿈과 이상, 환상인데, 야, 우리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낭만이나 꿈이 깨지면은 사람들이 현실주의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그 흐름이에요. 간단해요. 낭만주의 끝에서 우리가 리얼리즘을 만난다는 거는 지금 정치사도 그렇고, 정치 사상사에서도 왜 낭만주의 정치가 이런 게 있어요. 현실주의 정치가 막 나오거든요. 정치사에도 나오고, 사상사도 그렇고, 예술사, 지금 우리 예술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흐름으로 보시면 사실 또 쉽게 이해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낭만주의 끝에선 리얼리즘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대학 시절에는 낭만적 사랑, 운명의 사랑을 꿈꾸다가 졸업하고 결혼식에 되면 현실적 조건 다 낭만주의 필요 없고 현실주의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도 똑같아요. 마르크스도 1848년에는 마음의 노동자의 단결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세상, 노동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낭만적인 꿈을 꿨는데 안 되거든. 현실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니구나. 현실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과학적 답, 이게 리얼리즘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 자본론으로 가는 게 요거 보시면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요 얘기 다음 시간에 같이 엮어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